플레이스토어에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행해 보시면 게임이 플레이되면서 하단 배너도 잘 나오고 리플레이를 눌렀을 때 전면 광고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익형 플래피버드 클론 게임 만들기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나 개발 환경 세팅, 게임 개발 등은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이번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면 안드로이드 앱 파일인 AAB 앱 파일을 빌드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 앱을 출시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애드몹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애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광고를 넣어서 수익화하는 방법을 배워보고, 광고를 넣은 앱을 다시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하는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을 빌드하기 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유니티 허브로 들어오셔서 설치 탭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니티 버전의 오른쪽에 설정 아이콘을 눌러서 모듈 추가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서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 SDK, NDK, 오픈 JDK까지 이게 모두 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여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빠뜨리신 분들은 여기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시고 설치를 누르시면 이것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설치가 완료되신 걸 확인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로 가서 프로젝트 실행을 해줍니다. 추가로 SDK, NDK, JDK까지 다 설치를 완료했는데도 빌드할 때 오류 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오류의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에디터로 오셔서 에딧의 프리퍼런스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External Tools 메뉴로 들어와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안드로이드하고 JDK, SDK, NDK 경로를 설정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셨다면 이렇게 JDK 경로가 잘 나올 텐데, 여기서 뭔가 오류가 있으신 분들은 이 경로가 정상적으로 설정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경로를 지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브라우저를 눌러서 JDK를 설치한 경로를 직접 지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JDK, SDK, NDK까지 모두 다 설정이 완료되신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프리퍼런스 창을 닫고 파일에 빌드 세팅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출시에 쓰이는 빌드 앱 번들이라는 체크박스를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 플레이어 세팅스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앱에 관련된 설정들을 할 수 있는데요.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안쪽에 값들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먼저 컴퍼니 네임 그리고 프로덕트 네임, 이거는 앱의 아이디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합이 고유한 값이어야 앱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컴퍼니 네임을 작성을 해주세요. 저는 조코딩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프로덕트 네임까지도 똑같이 따라하게 되면 똑같은 앱으로 인식해서 앱을 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고유한 컴퍼니로 만들어 주시고, 이 프로덕트 네임도 여러분만의 고유한 프로덕트 네임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조코딩 플래피버드니까 조래피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조합은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값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버전은 나중에 업데이트할 때 여러분들이 이 버전을 구분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주는 칸입니다. 그래서 그냥 1.0으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폴트 아이콘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이렇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 아이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이미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그림판이나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 툴을 이용해서 아이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림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기 조정을 눌러서 픽셀을 선택하고 이 캔버스의 사이즈를 정해줍니다. 우리는 정사각형으로 아이콘을 만들 거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 유지를 체크 해제해 주시고 512, 세로도 512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512 픽셀짜리 정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콘 이미지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혹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작권을 보유한 이미지가 있다면 이런 이미지를 복사해서 그림판에 넣고 여기서 이 이미지를 추가로 꾸며도 되겠습니다. 저는 새 이미지를 넣고 여기에 배경을 칠하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든 아이콘을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파일 이름은 아이콘, 파일 형식은 png 형태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아이콘을 Assets 폴더 안쪽에 넣어주고 다시 이 프로젝트 세팅에서 디폴트 아이콘 쪽에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만든 아이콘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solution and Presentation 이거를 누르셔서 여기서 Orientation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Orientation은 스마트폰의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화면의 방향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포트레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놨을 때 홈 버튼이 아래에 있는 이런 방향의 모양을 의미하고요. 포트레이트 업사이드 다운은 뒤집힌 거, 랜드스케이프 라이트는 홈 버튼이 오른쪽에 있는 거, 랜드스케이프 레프트는 홈 버튼이 왼쪽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게임에 따라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로 눕혀서 해야 되는 게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고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은 오토 로테이션 이렇게 4가지 방향이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체크박스를 몇 개 해제해서 특정 방향으로 고정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플래피버드는 세로로만 놓고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토 로테이션 대신에 포트레이트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플래시 이미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플래시 이미지가 뭐냐면 게임 화면으로 보면 여기 프리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유니티 로고가 나오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화면을 스플래시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이 스플래시 이미지는 유니티 무료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반드시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유료 버전을 사용하신다면 이 스플래시 이미지를 아예 끄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스플래시 이미지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버전에서도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로고스 쪽에 로고를 플러스를 눌러서 로고 이미지를 추가해줘서 기본 유니티 아이콘과 함께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스의 셀렉트를 눌러서 우리가 처음에 받았던 이미지를 쪼개줬을 때 나왔던 조코딩 로고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유니티와 함께 조코딩 로고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질이 좀 깨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애니멀페이스.사이트의 플래피 아래에 이 이미지, 처음에 받았던 이미지 아래쪽에 조코딩 로고 좀 고화질 버전을 올려두었습니다. 얘를 마우스 우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면 좀 더 고화질 이미지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이미지를 Assets 폴더 안쪽에 넣어주시고 새로 받은 고화질 이미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보시면 이제는 좀 더 고화질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플래시 이미지에 조코딩 아이콘을 넣어주시면 이번 조코딩 채널 30만 구독자 이벤트에 여기 첫 번째 조건인 제작 도움 텍스트나 이미지를 넣는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조코딩 30만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스플래시 이미지를 더 다양하게 이런 옵션들을 조정해가면서 꾸며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Other Settings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양한 값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웬만하면 다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시고 제가 바꿀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Identification 여기 안에 있는 패키지 네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com 한 다음에 회사 이름 컴퍼니 네임 위에 설정해 준 게 나오고 그리고 게임 이름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이 패키지 이름은 고유한 값이어야 됩니다. 만약 저와 똑같이 이렇게 작성하시면 중복돼서 앱을 제출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버전은 업데이트를 진행함에 따라서 이거는 임의적으로 숫자를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번들 버전 코드 이거는 업데이트할 때 만약에 동일한 버전을 제출하게 되면 이 버전 코드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앱으로 인식해서 오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때 이거는 숫자를 하나씩 올려주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1.0에 1로 놔두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니멈 API 레벨은 이 앱을 실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선택을 하는 건데요. 최근 구글 플레이의 정책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앱 업데이트는 API 수준 30 이상을 타겟팅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API 수준 30, 안드로이드 11 이상을 타겟팅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Identification 안에 있는 미니멈 API 레벨을 안드로이드 11, API 레벨 30으로 타겟팅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여기 Configuration에 현재 스크립팅 백엔드가 모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노를 클릭해서 IL2CPP 이걸로 바꾸고 여기 현재 ARM V7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ARM64 이것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부터 이 64비트를 반드시 지원을 해야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수정을 해주시고 Other Settings는 닫고 다음으로 Publishing Settings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블리싱 세팅스에서는 키스토어를 만들어주고 키를 만들어줄 건데요. 이 키랑 키스토어가 뭐냐면 우선 키는 앱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이걸 아무나 변경하면 안 되니까 이거의 주인이다 라는 걸 인증할 수 있는 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앱을 수정하고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키입니다. 그리고 이 키를 관리하는 게 키스토어입니다. 키스토어를 만들고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 키스토어 매니저를 클릭해서 키스토어를 클릭하고 Create New를 선택해서 In Dedicated Location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로에 키스토어 파일을 만들 수 있는데요. user.keystore 이거를 저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스토어 파일이 생긴 거고요. 여기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줍니다. 이 비밀번호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만들어주시고 어디 따로 저장을 해두셔서 키스토어를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키스토어 비밀번호를 설정하셨으면 이제 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키스토어는 이 키들을 보관하는 스토어이고 키들은 각각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키입니다. 여기서는 이 플래피버드 클론에 해당하는 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스는 이제 별칭인데 저는 조래피 키라는 이름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작성을 해줍니다. 이 비밀번호는 잃어버리시면 앱 수정을 못하니까 반드시 어디 다른 데다가 꼭 작성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밸리디티, 이 키가 유효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한 100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름, 회사, 도시, 지역, 국가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Add Key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래피 키라고 별칭을 지은 이 키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이 프로젝트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키로 지정을 해줍니다. Yes를 누르면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키가 있어야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키와 비밀번호는 잃어버리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이제 유니티에서 USB로 연결해서 앱에서 실행했을 때는 굉장히 잘 되는데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고 다운받아 보니까 오류가 나서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유니티 앱 only crashes 구글 플레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아마 똑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뭔가 막히는 게 있을 때는 항상 유니티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워크, 언어, 툴 이런 걸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를 적게 되면 구글에 굉장히 똑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들이 해결한 방안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두 번째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이 있어서 답변을 보니까 유니티의 매니페스트 안에 어플리케이션 태그 안에 요거를 추가해주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퍼블리싱 세팅스 안쪽에 커스텀 런처 매니페스트라는 게 빌드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 파일의 플러그인 안쪽에 안드로이드 안쪽에 런처 manifest.xml 이라는 파일이 새로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VS 코드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현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아까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봤던 요거를 복사해서 어플리케이션 안쪽에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운표가 빠졌으니 넣어주고 이렇게 새로 코드를 추가해주고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줍니다. 플레이어 세팅스가 완료됐으니 빌드 앱 번들 체크된 거 확인해 주시고 빌드를 눌러서 플레이 스토어에 올릴 앱 파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AAB 형태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저는 조래피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API 레벨 30을 타겟팅을 하다 보니 SDK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안드로이드 SDK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오류가 나서 이 오류 메시지로 구글링을 해보니 유니티 허브 설치된 C의 프로그램 파일 유니티 허브로 들어가서 유니티 허브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니티 허브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거는 다시 닫고 다시 조래피.abb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뜨고 이번에는 업데이트를 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 경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AAB 파일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일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검색창에 구글 개발자 콘솔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구글 플레이 콘솔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플레이 콘솔로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구글 개발자 콘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구글 계정이 아니라 구글 개발자 계정이 필요합니다. 구글 개발자 계정은 구글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올릴 수 있도록 권한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플레이스토어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전에 스토어 간 비교한 영상도 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처음 가입하신다면 개인 혹은 조직 또는 비즈니스에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개발자 계정에 가입을 해줍니다. 이때 이런 개발자 이름, 연락처 등등 이런 정보를 입력하고 계정 생성 및 결제를 누르게 되면 등록 수수료 25달러를 1회 결제를 하게 되면 평생 해당 구글 계정을 개발자 계정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 계정을 등록하시고 구글 플레이 콘솔로 들어와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앱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앱 세부 정보, 앱 이름, 언어, 앱인지 게임인지 이런 걸 선택하고 유료 무료를 선택해서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저는 앱 이름을 졸래피버드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기본 언어는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전 세계에 쓰이는 스토어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영어를 선택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임이라서 게임을 선택했고 무료를 선택하고 체크를 다 해준 다음에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앱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앱 출시를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앱 설정 쪽에 할 일 보기를 열어보시면 출시하기 위해서 할 일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액세스 권한을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로그인이나 멤버십 이런 거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액세스를 하려면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으니까 특수한 액세스 권한 없이 모두 이용 가능을 체크하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완료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도 다 하나씩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광고로 들어가셔서 앱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넣을 거기 때문에 미리 앱에 광고가 있다 라고 체크하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또 대시보드로 가서 다음으로 콘텐츠 등급으로 들어가서 콘텐츠 등급에 대한 설문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설문지 시작을 눌러줍니다. 콘텐츠 등급 관련해서 문의를 받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를 선택해 줍니다. 앱 카테고리는 저는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게임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주겠습니다. 폭력성 없고 공포감도 없죠? 이런 각각의 항목들을 다 응답을 해줍니다. 다 체크를 하셨으면 저장을 해주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콘텐츠 등급이 나왔고요. 여기서 제출 을 눌러서 등급 부여를 완료합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돌아오셔서 타겟층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타겟층은 13세 이상을 쭉 체크를 해주시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도 이용하게 하려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추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의 관심을 끌 수, 이건 되게 주관적인데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의 관심을 끄는지는 이제 구글에서 판단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앱 출시가 거절되었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타겟 어디언스, 타겟 고객이 잘못되어 있다 라고 왔는데 저는 13세 이상으로 설정을 했더니 여기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고 영 캐릭터, 어린 캐릭터가 있어서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 이거는 타겟 어디언스를 다시 설정하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콘솔의 맨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정책의 앱 콘텐츠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서 앱 콘텐츠 안쪽에 타겟층 및 콘텐츠 여기로 들어오셔서 관리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13세 이상으로 쭉 체크를 했는데 13세 미만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현재 체크가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여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추가해야 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먼저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을 눌러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URL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쉽게 만드시려면 여기 개인정보 보호 포털인 privacy.go.kr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라는 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들고 URL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방침명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새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민간 기관이고 회사명, 사이트명, 사이트 URL을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서 사이트 URL은 예전에 HTML 2강에서도 다루었던 네트리파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네트리파이를 검색하고 네트리파이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클릭 새 폴더를 만들어서 프라이버시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폴더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를 눌러서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렇게 확장자까지 나오도록 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HTML 확장자가 안 나오신다면 여기 보기에서 여기 파일 확장명이라고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여기 HTML이라는 확장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보기 안에 있는 요거를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 프라이버시 폴더를 네트리파이의 사이트 안쪽에 폴더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디플로이가 되면서 이렇게 주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주소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사이트 세팅에 가서 Change Site Name을 통해서 joellappybird.netrify.app 이라는 주소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joellappybird.netrify.app 이런 주소로 우리가 index.html을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줬으니까 그냥 빈 페이지가 현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레피버드 홈페이지가 생겼죠. 그러면 이 URL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기 사이트 URL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이걸 만든 날짜를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수 기재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3자 제공이나 위탁 작성 등은 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 안함으로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내용을 체크하고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홈페이지나 회원가입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콘텐츠 제공 이 정도 하게 되겠죠. 다음을 눌러줍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를 회원가입 받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지체 없이 파기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근거는 게임 제공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여기는 확인해 보시고 이상 없으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필수 항목에 검색을 눌러보시면 수집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지만 꼭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니 서비스 이용 기록을 체크해주고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파기 방법에는 전자적 파일 형태 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걸 체크해주고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검사, 해당하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쿠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거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책임자를 작성을 해줍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이거는 이전 내용이 없으니까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체크한 내용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글이 되어서 쭉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을 받아줍니다. 다운받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 HTML 파일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로 privacy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rivacy.html 파일을 프라이버시 아까 사이트 만들 때 만들어준 프라이버시 폴더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index.html과 privacy.html 두 개의 파일이 있는 이 폴더를 다시 네트리파이 이전에 디플로이한 네트리파이에 만들어준 프로젝트 안에 디플로이즈 탭으로 가서 이 폴더를 다시 한번 여기에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시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이 사이트 뒤에 이제 새로 만들어준 privacy라는 페이지로 들어가 주면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개인정보 처리 방침 URL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등록이 완료되었고 다시 타겟층 및 콘텐츠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체크를 완료하신 후에 다음을 눌러서 확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모든 규제를 준수한다 라는 걸 체크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글 애드몹 광고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광고란에 있는 구글 플레이 공인 광고 네트워크 안에 구글 애드몹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얘를 체크하고 넘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두뇌 게임 정도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대시보드로 가서 뉴스 앱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앱은 뉴스 앱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오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 여기도 들어가서 이거는 코로나 관련 앱이 아니기 때문에 아님을 클릭하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앱 카테고리 선택 및 연락처 제공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게임이고 캐주얼 게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그는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태그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물리 기반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아케이드 태그를 읽어보니까 짧은 게임이고 가능한 한 높은 점수를 달성하는 거니까 이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캐주얼에 대한 설명도 비슷하니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어 등록 정보에 표시할 연락처를 적어줍니다. 이메일 주소만 필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 마케팅은 구글 플레이 외부에서도 광고를 하면 좋기 때문에 얘는 체크하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대시보드에 앱 설정에서 이제 마지막 스토어 등록 정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자세한 설명을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스토어 기본 정보를 영어로 설정해줬기 때문에 이 설명도 영어로 작성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앱 아이콘과 그래픽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이 이미지들의 사이즈는 여기 이런 식으로 512, 512, 1024, 500 이런 식으로 표준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아이콘, 이전에 앱 아이콘 만든 것처럼 그림판이나 포토샵 등을 이용해서 권장 사이즈에 맞춰서 해당 앱 아이콘과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과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서 추가해 줬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은 필수는 아니어서 그냥 선택사항으로 있으시면 넣어주셔도 되고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다음으로 스크린샷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스크린샷을 3장을 떴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스크린샷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임 화면 스크린샷이 잘 들어갔습니다. 태블릿 쪽 스크린샷은 7인치 태블릿은 1200 곱하기 1920으로 만들어주시고 10인치 태블릿 스크린샷은 1536 곱하기 2048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태블릿이 있으시다면 직접 태블릿에 넣고 스크린샷을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 넣어주셨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다시 대시보드로 가보시면 이제 기본 사항은 완료됐고 아래쪽에 구글 플레이의 앱 게시 쪽에 할 일 보기를 눌러서 하나씩 수행을 해줍니다. 국가 및 지역 선택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서는 출시할 국가를 선택해 주는데요. 국가 지역 추가를 눌러서 여기 맨 위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 전체 176개 국가에 대해서 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국가에 대해서 국가 지역 추가를 눌러서 출시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를 눌러서 국가를 추가해 줍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위에 새 버전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앱 번들 파일을 올려줍니다. 원래는 APK 파일도 등록이 가능했는데 최근부터는 AAB 파일만 등록이 됩니다. 아까 만든 파일을 드래그해서 여기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등록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이 잘 됐고 버전 검토를 눌러서 진행을 해줍니다. 아래쪽에 프로덕션 트랙으로 출시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출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출시 준비가 완료되었고 현재 검토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앱이 출시되거나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플레이스토어에 처음 출시할 때 심사되는 기간은 7일 이내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지나니까 이렇게 활성 상태로 프로덕션 상태가 되었고요. 구글 플레이에서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정상적으로 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만든 앱에 애드몹이라는 애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광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드 네트워크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애드 네트워크란 광고를 원하는 기업과 앱 개발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원하는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기업 광고를 구글을 예로 들면 구글 애드를 통해서 광고를 등록하고 우리는 구글 애드몹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등록한 광고를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에 뿌려주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중계를 해주는 서비스를 애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구글 애드몹을 이용해서 광고를 달 건데요. 이후에 구글 애즈를 이용해서 우리가 광고주가 돼서 직접 우리의 게임을 구글 애즈에 광고를 등록하는 것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네트워크 서비스는 구글도 있지만 페이스북 아니면 유니티 애즈 같은 서비스도 있는데요. 우리는 구글 애드몹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글 애드몹을 사용하냐면 현재 글로벌 광고 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구글이 21%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가 많은 기업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앱을 이용하더라도 광고가 부족하게 되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시장 점유율 1위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관련해서 가이드도 많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같은 문제를 겪은 사람도 많고 그 해결 방안도 구글 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애드몹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앱에 광고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드몹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주소창에 admob.google.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애드몹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도 남겨놓겠습니다. 애드몹에 접속하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가입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뜨는데 가입이 안 돼 있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여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앱을 눌러서 앱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앱을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플랫폼은 안드로이드로 만들었으니까 안드로이드를 선택해 주시고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했으니 얘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등록한 앱스토어 URL을 넣거나 아니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등록된 지 얼마 안 되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바로 나오지 않고 처음에는 주소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입력해주고 검색을 눌러주면 이제는 앱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시고 계속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앱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 추가한 앱에 대한 앱의 app.as.txt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내가 이 앱의 승인된 판매자다 라는 거를 인증하기 위함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app.as.txt 파일을 만들고 내 웹사이트에 올리면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만들기 위해서 privacy라는 index.html과 privacy.html을 만들어줬었는데요. 여기에 마우스 우클릭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을 appads.txt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서 여기에 appads.txt 설정 방법 여기를 클릭해서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appads.txt 메모장에 붙여넣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 웹사이트에 우리의 사이트 이 주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 만들 때도 썼었던 네트리파이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만든 조레피버드 사이트 여기에 디플로이 탭으로 가서 이제는 apps.txt 이 파일이 추가된 프라이버시 이 폴더를 다시 한번 디플로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뒤에 /apps.txt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트를 우리 앱의 웹사이트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려면 구글 개발자 콘솔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스토어 설정 쪽으로 가셔서 여기에 스토어 등록 정보가 있는데 여기 웹사이트 부분에 우리가 apps.txt 파일을 등록한 이 웹사이트, 이 메인 웹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 웹사이트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앱이 웹사이트가 이거고 우리가 애드몹에서 이렇게 apps.txt 라는 걸 설정했으니 이 앱을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판매자다라는 거를 인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애드몹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고 단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단위 만들기를 눌러서 광고 단위를 만들어 줍니다. 광고 단위란 우리의 게임에는 배너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화면을 감싸는 전면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광고를 보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보상형 전면 광고가 있을 수 있고 비슷하지만 사용자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리워드형 광고가 있고 네이티브 고급 광고라고 해서
앱 디자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광고도 있고 앱을 열 때 실행시키는 광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광고 하나하나를 광고 단위라고 부르고 그거를 게임에 삽입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기본적인 배너 광고와 전면 광고 이거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이 두 개를 하실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 저희는 학습을 위해서 이 두 개를 중심으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너 광고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광고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광고 단위 이름을 정해 줍니다. 하단 배너 1 이런 식으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설정을 여시면 광고가 들어갈 수 있는 유형도 선택할 수 있고 eCPM이라고 해서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비용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구글 최적화로 맡기는 게 가장 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설정은 굳이 안 건드셔도 되고 바로 광고 단위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 단위가 생성이 돼서 해당 앱에 대한 앱 아이디가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하단 배너 1이라고 불리는 광고 단위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집어넣어 주셔야 광고를 정상적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너 광고, 하단 배너 광고 하나 만들었으니 다른 광고 단위 생성을 통해서 전면 광고도 하나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단위 이름은 전면 광고 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단위 만들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만든 전면 광고 1에 해당하는 광고 단위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글 애드몹 페이지에서 해당 앱에 대한 광고 단위를 이렇게 우리가 만든 광고 단위 두 개를 모아서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광고 아이디를 넣어줘야 되니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유니티로 가서 본격적으로 광고를 넣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애드몹 광고를 넣기 위해서는 구글의 유니티 애드몹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구글 디벨로퍼스 홈페이지에서 유니티에서 애드몹을 사용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애드몹에서 유니티 SDK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광고 유니티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하고 유니티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여기 아래쪽에 플러그인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GitHub 페이지로 연결되면서 이 버전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최신 버전의 유니티 애드 플러그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 Assets 중에 구글 모바일 애드스 .unity 패키지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받아줍니다. 이 버전은 여러분들이 다운받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안 돼서 예전 버전을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릴리즈라고 있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예전 버전까지 확인하셔서 원하는 버전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인 6.12 버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유니티 패키지 파일을 다운받아줍니다. 애드몹 패키지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 패키지를 유니티 에디터를 실행하시고 Assets 폴더 안쪽에 드래그해서 드롭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임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유니티에서 애드몹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패키지들이 임포트 됩니다. 여기서 API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을 Go Ahead를 누르면 알아서 업그레이드해서 쓴다고 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이 파일을 보존하고 싶으신 분들은 취소하시고 이 파일을 한번 복사해 놓으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원본 파일을 손상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게임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Go Ahead 이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폴더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러면서 임포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External Dependency Manager 플러그인이라는 플러그인의 사용 내역을 구글과 공유를 할 거냐라는 메시지인데 저는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es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Enable Android Auto Resolution 이라는 기능을 허용할 건지 거부할 건지 뜨는데 이거는 라이브러리 관련해서 종속성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Enable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레졸루션을 해주는 과정에서 오류가 떴는데요. 오류 내용을 보니 자바 홈이라는 게 설정이 패스해서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바 홈에 대한 것을 원래 자바를 설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자바를 설치한 적이 없어서 지금 환경 변수가 등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자바 홈을 환경 변수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를 열어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에서 왼쪽에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시고 여기서 고급의 환경 변수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환경 변수를 수동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변수 이름은 자바 홈으로 만들고 변수 값에는 디렉토리 찾아보기를 눌러서 에딧의 프리퍼런스 쪽에 있는 이 JDK가 설치된 이 경로를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 커피 패스를 하게 되면 경로를 복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경로로 직접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 경로에 나와 있는 오픈 JDK 경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로가 잘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자바 홈이 JDK 경로로 잘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오토 레졸루션을 다시 해주시려면 Assets로 들어가셔서 External Dependency Manager 여기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안드로이드 리졸버 여기에서 Force Resolve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행됐던 이 과정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요. 이제는 JDK 경로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오류 없이 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디펜던시 관련해서 레졸루션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OK를 눌러서 완료를 해줍니다. 이제 유니티 애드몹을 사용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플러그인 적용이 완료됐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그인 가져오기는 끝났고 이제 애드몹 앱 아이디를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액세스 안쪽에 구글 모바일 애즈 안으로 들어가셔서 세팅스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창에 인스펙터에 구글 모바일 애즈 앱 아이디를 넣는 곳이 생겼는데요. 안드로이드와 iOS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는 우리가 이전에 가입한 구글 애드몹에 앱 등록을 했을 때 여기서 앱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등록하신 앱에서 앱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등록한 앱에 대한 앱 아이디가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 안드로이드 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OS는 없는데 비워놓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 구글 디벨로퍼스 애드몹 넣는 가이드가 있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앱 아이디 설정에 앱 아이디라고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안드로이드, iOS 앱 아이디 통합 관련하여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요. iOS 앱 통합으로 가시면 여기 안에 샘플로 쓸 수 있는 앱 아이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임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제 애드몹 앱 아이디 설정이 완료됐으니 배너 광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광고 형식 안에 배너를 클릭해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여기 있는 가이드를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너 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를 참고해서 배너 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고 스크립트를 삽입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이라키 안쪽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Create Empty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애드몹이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dd component를 눌러서 bottom banner라는 하단 배너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script를 눌러서 create and add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트에 여기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ing Google Mobile Ads API 이거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걸 복사해서 using에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클래스 안쪽에 있는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복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클래스 안쪽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점점점은 삭제를 해주시고 스타트가 두 번 겹치면 안 되니까 스타트를 하나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너 뷰라는 변수를 만들고 스타트 함수에는 모바일 애드를 시작하는 코드를 넣어준 다음에 바로 리퀘스트 배너를 요청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배너는 이렇게 안드로이드인지 아이폰인지에 따라서 광고 단위 아이디 애드몹으로 우리가 만들어줬었죠. 요거를 바꿔주고 배너 뷰를 만드는 이런 샘플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 광고 단위는 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광고 단위입니다. 만약에 이 광고 단위를 여러분이 아까 만든 실제 이 광고 아이디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몹을 이용하지 못하게 밴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개발할 때는 반드시 실제 광고 단위 아이디가 아닌 샘플로 들어있는 테스트용 광고 단위 아이디를 사용하셔야 이게 테스트용으로 현재 쓰이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어서 정지를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제 여러분들의 광고 단위 아이디를 넣게 되면 이걸 클릭했을 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게 돈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용 광고 단위 아이디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꼭 놔둬두시고 절대 바꾸면 안 되고요. 우선은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코드까지 완료를 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맞춤 광고 게재 순위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고, 광고 크기도 add size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사이즈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와 있듯이 항상 테스트 광고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광고를 넣고 그걸 광고를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노출이 되는 것만으로도 계정이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명심을 하시고 절대 여러분들의 실제 광고 아이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로드하는 코드를 작성하려면 아래쪽에 이 위에 거는 이미 있으니까 아래쪽 요 두 줄의 코드 이거를 복사해서 우리의 코드 아래쪽에 붙여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배너 뷰, 배너 광고 안쪽에 add unit ID, 광고 단위 아이디랑 사이즈를 넣어주고, 그리고 add position, 광고 위치가 탑 위쪽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상단에 광고가 나오게 되면 점수 때문에 상당히 거슬릴 수 있겠죠. 그래서 add position을 탑이 아닌 점 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바텀 밑에 쪽에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텀을 선택하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디터도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게임을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게임이 실행되면서 하단에 배너 광고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너 광고 사이즈가 너무 작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맞춰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배너 뷰를 만들 때 여기 add size 이 부분을 조정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배너 뷰의 add size 쪽에 광고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배너 크기 참조라고 해서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보시면 배너 크기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그 상수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이즈의 광고 배너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현재 여기는 addsize.banner라고만 되어 있는데 배너는 320 곱하기 50 사이즈죠. 이거를 뭐 대형 배너로 교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적응형 배너나 아니면 스마트 배너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응형 배너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특정 사이즈가 아니라 화면에 꽉 맞춰서 적응형 배너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샘플 코드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너가 있으면 지우는 것까지 해서 여기 있는 여기까지의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배너 뷰 만드는 이 부분 대신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배너가 있으면 삭제하고, 그리고 어댑티브 사이즈, 적응형 배너를 이용해서 광고 사이즈를 풀 위드,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서 사이즈를 만들어준 다음에 그 사이즈로 배너 뷰를 생성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에디터로 가서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는 광고가 어댑티브 배너라고 해서 화면에 꽉 차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크기가 적절한 것 같죠? 이제 배너 광고 구현이 완료되었으니 전면 광고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에 전면 광고를 눌러보시면 전면 광고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전면 광고는 언제 넣으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면 새가 벽에 부딪혔을 때 게임 오버가 나오고, 그 게임 오버에서 다시 시작하기 리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전면 광고가 뜬 다음에 그 전면 광고가 꺼지고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한다면 뭔가 게임 흐름에 큰 방해가 안 되면서 적절한 전면 광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씬스로 들어가셔서 게임 오버 씬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게임 오버에서 이 리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 전면 광고가 뜨고, 그 전면 광고를 닫으면 다시 리플레이가 되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게임 오버 씬에서도 하단 배너는 그대로 나와도 좋겠죠. 그러니까 플레이 씬에 있는 이 애드몹 구현해 놓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게임 오버에도 일단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 배너는 그대로 구현이 되겠고요. 게임 오버 씬에서도 우선 기본적으로 이 유니티 애드를 이니셜라이즈 하는 기능까지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니셜라이즈랑 하단 배너까지 또 똑같이 나올 텐데 한번 저장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게임 오버 장면에서도 이렇게 배너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플레이를 눌렀을 때 전면 광고가 뜨고 그 광고를 닫으면 게임으로 돌아가도록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시작하는 그 리플레이 하는 함수 안쪽에 광고를 띄워주는 코드를 작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이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리플레이라는 스크립트에 있는 리플레이 게임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스크립트를 확인해 보시면 현재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실행되면서 바로 씬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바뀌는 대신에 광고를 한번 띄워주고 광고가 끝나면 씬이 바뀌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전면 광고를 우선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글 애드몹 가이드로 오셔서 전면 광고 안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using 구글 모바일 애즈 API
이거를 유징 안쪽에 넣어주고 여기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클래스 안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탭으로 간격을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 코드 아래쪽에 마찬가지로 광고 로드하는 코드도 여기 아래에 똑같이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위에가 붙여 넣은 거고 아래쪽에 이 코드까지 복사해서 이 아래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탭으로 간격을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전면 광고를 요청하는 함수가 완성됐고, 그러면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씬 바뀌는 거 대신에 전면 광고만 나오도록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씬 매니저는 주석 처리를 해서 컴퓨터가 읽을 수 없는 코드로 만들고, 여기에 전면 광고를 요청하는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가이드를 보니 이거는 전면 광고 .show까지 해주셔야 광고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코드까지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붙여줍니다. 그러면 광고를 요청하고 로딩이 다 됐다면 show를 해라 라고 코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티로 와서 저장을 하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리플레이를 눌렀을 때 이렇게 전면 광고가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애드를 하게 되면 현재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데 클로즈 애드를 하게 됐을 때 딱 재시작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애드목 광고에 광고 이벤트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광고 이벤트는 이제 광고 창이 요청이 됐을 때, 그리고 실패를 했을 때, 아니면 보여졌을 때, 닫았을 때, 아니면 클릭을 했을 때 등 이런 다양한 동작들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할지 이벤트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를 닫았을 때 재시작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code when the ad is closed, 광고를 닫았을 때 호출이 되는 이 코드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복사하고 전면 광고를 생성하는 이 부분 아래쪽에 붙여넣고 코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andle on ad closed 이 함수를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래쪽에 handle on ad closed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또 그대로 복사해서 리플레이 게임 함수 아래쪽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벤트 아규먼트 요게 현재 빨간 줄로 에러가 났는데 이거는 시스템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system.eventArgs로 바꿔주면 오류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러면 광고를 닫았을 때 이때 handle on ad closed 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즉, 이 함수 안에는 광고가 닫혔을 때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기본 코드는 지워주시고 이 안에 이제 씬 매니저 로드 씬, 이거 우리가 주석 처리했던 이 코드를 살려서 이거를 잘라내시고 handle on ad closed 안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코드를 좀 정리를 해주면 이제는 리플레이 게임을 눌렀을 때 처음에는 전면 광고를 요청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handle on ad closed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광고가 떴을 때 광고를 close를 하게 되면 그때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이제 플레이 씬으로 바뀌면서 다시 리플레이가 되게 되겠죠.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유니티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면 광고가 뜨고 클로즈 애드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시 씬이 바뀌면서 리플레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 배너 광고도 잘 들어갔고 게임 오버 화면으로 바뀌어서도 하단 배너가 잘 나오고 있고 리플레이를 누르면 전면 광고가 뜨고 닫으면 다시 리플레이가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넣은 것은 정답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게임의 흐름에 맞게 적절한 위치에 게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가지 광고를 넣어볼 수 있겠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확인해보니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전면 광고가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면 광고가 안 뜨는 걸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리플레이를 할 때 했던 스크립트 중에 전면 광고를 그냥 띄워주는데 여기서 실행을 해보시면 전면 광고가 이렇게 앞에 나오지만 사실상 이 캔버스 그냥 원래 화면의 소트 오더가 0이고 이 광고로 뜬 이 화면 광고의 소트 오더도 0입니다. 즉 이게 같은 오더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소트 오더가 어떤 게 먼저인지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오버 캔버스가 더 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광고가 안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소트 오더는 캔버스보다 크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뜨는 광고의 소트 오더를 조정해도 물론 되겠지만 이 캔버스의 소트 오더를 -1로 바꿔줘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면 광고 뜨는 것과 하단 광고 배너까지 둘 다 동시에 캔버스보다 앞에 있게 돼서 둘 다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캔버스를 잡아서 소트 오더를 -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리플레이 스크립트를 열고 public canvas
캔버스를 가져와서 my canvas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으로 지어줬으니까 여기 리플레이 스크립트에 my canvas가 현재 보이겠죠. 그러면 이때 이 my canvas에 이 게임 오버 화면을 표시하는 이 캔버스를 여기에 마우스로 끌어다가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my canvas에 이 게임 오버 화면 캔버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신 다음에 코드에서 광고를 보여주는 이 show 코드 아래쪽에 my canvas를 .sorting order를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sorting order를 -1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캔버스가 -1이 돼서 광고가 둘 다 보이겠죠.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제는 전면 광고뿐만 아니라 하단 배너까지 잘 뜨고 캔버스의 소트 오더가 -1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면 광고가 안 나와서 구글링으로 구글에 Unity AdMob Interstitial Ad Not Working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여기 Q&A 문서 중에 전면 광고는 로딩하는데 최대 3초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테스트할 때는 잘 됐지만 실제 앱에서는 광고를 요청하고 받는 데까지 한 3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현재 코드에서는 요청하고 바로 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로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f문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살펴보니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코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선한 코드도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쫙 복사해서 이거는 잠시 주석 처리 해놓고 안쪽에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줄 간격을 정리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request interstitial 전면 광고를 요청한 다음에 start 코루틴이라는 거를 start 해서 show interstitial 이라고 하는 이 enumerator를 계속 반복시키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광고가 로딩이 다 되지 않았으면은 느낌표 있으니까 반대죠. 다 로딩이 안 됐으면 계속 이 코드를 실행해라 인데 이게 debug.log 메시지를 표시해주고 그리고 0.2초를 기다려라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debug log 이 메시지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주고 전면 광고가 나온 다음에 쇼한 다음에는 그 캔버스 오더를 바꿔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코드를 추가해서 이렇게 코드를 완성하고 기존 코드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요청하고 0.2초 동안 계속 기다린 다음에 로드가 끝났을 때 그때 광고를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수정하고 다 구현을 완료했으니 다시 빌드에서 앱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애드몹에 있는 하단 배너 이 스크립트랑 리플레이 할 때 뜨는 전면 광고 스크립트에 현재 테스트 광고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제 실제 배포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든 실제 광고 아이디로 교체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애드몹에서 만들었던 광고 단위 안쪽에 있는 배너 광고와 전면 광고 아이디가 여기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단 배너부터 여기 복사 버튼을 눌러서 광고 단위 아이디를 복사하고 여기 버튼 배너스 하단 배너 안드로이드 안쪽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이 리플레이 하는 전면 광고 쪽에서는 이 전면 광고에 해당하는 광고 단위 아이디를 복사해서 이 전면 광고 안드로이드 쪽에 붙여넣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기기에서 테스트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광고를 여러분이 직접 보고 누르게 되면 이거는 부정 사용에 해당해서 계정이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기기에서 테스트를 하시더라도 광고 아이디, 여러분들의 광고 아이디를 넣기 때문에 테스트 기기를 설정해서 이거를 무료 트래픽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기를 테스트 기기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을 하셔야 계정이 정지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애드몹에서 테스트 기기를 등록하는 것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드몹 홈페이지에서 왼쪽 메뉴 중에 설정 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뉴인 기기 테스트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테스트 기기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 기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기는 내 기기 이름을 자유롭게 지어줍니다. 저는 갤럭시 A32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안드로이드고 광고 아이디는 광고 아이디 찾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 광고 아이디를 찾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구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탭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광고 화면에서 하단에 내 광고 아이디라는 칸에 내 광고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아이디를
넣어준 후에 광고 검사기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동작을 흔들기 이런 걸 추가하게 되면 흔드는 것만으로 광고가 잘 표시되는지 이걸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기로 저는 설정을 했고 저장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 스마트폰 기기가 테스트 기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테스트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테스트 기기를 추가하지 않고 테스트하다가 광고가 노출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구글 애드몹 계정이 완전히 정지되어서 복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은 이 테스트 기기를 등록해 주시고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완료되셨으면 수정된 앱을 다시 빌드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새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파일에 빌드 세팅스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세팅스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아이덴티피케이션 쪽에 버전이랑 버전 코드를 변경시킬 수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버전 코드를 변경을 시켜주셔야 업데이트가 반영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빌드를 하게 되면 똑같은 앱으로 인식을 해서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게 충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 코드는 반드시 2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버전은 굳이 변경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버전 코드를 올려주신 다음에 이전에 빌드할 때도 설정했듯 최근 정책상 반드시 안드로이드 11, API 레벨 30 이상을 타겟팅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제 설정이 완료됐으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USB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빌드 세팅스에서 오른쪽 아래에 빌드 앤 런 을 눌러서 AAB 파일을 만들면서 USB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앱에서 실행했을 때도 하단 광고도 잘 나오고 리플레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면 광고도 나오고 전면 광고를 종료하면 다시 리플레이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을 완료했으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앱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업데이트할 때 바로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해도 되겠지만 플레이 스토어 출시 전에 내부적으로 한정된 인원으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콘솔에서 해당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왼쪽 메뉴에서 출시 안에 테스트 쪽에 내부 테스트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버전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앱 번들을 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준 앱 번들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버전 검토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내부 테스트 트랙으로 출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출시를 눌렀을 때 내부 테스터에게 제공되는 버전은 심사 없이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려면 이 두 번째 테스터 탭에 들어가서 테스터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목록 만들기를 누르고 여기서 조레피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목록 이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터로 참여할 친구나 지인의 이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이거는 구글 계정 메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변경사항 저장을 해주면 이메일 목록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메일 목록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서 반영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글 계정 이메일을 추가한 사용자에게 아래쪽에 테스트 참여 방법에 나와 있는 URL 링크를 복사해서 이 링크를 전달하게 되면 친구나 지인이 해당 링크를 통해 테스터로 추가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기 전에 친구나 지인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전달받은 테스트 링크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내부 테스트에 초대되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오른쪽 아래에 초대 수락을 누르게 되면 내부 테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렇게 가운데 있는 다운로드 it on 구글 플레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부 베타 버전을 받을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열기를 눌러서 직접 플레이 스토어에 연결해서 내부 베타 버전의 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 테스트에서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는 내부 테스트 출시 탭에서 이상 없는 버전을 선택해서 오른쪽 아래에 버전 승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이상이 없다면 바로 프로덕션으로 전환을 해서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덕션을 눌러서 가장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앱 버전을 프로덕션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버전 검토를 눌러서 아래쪽에 프로덕션 트랙으로 출시 시작 그리고 출시를 누르게 되면 테스트에서 검토한 버전이
이제는 프로덕션, 실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공개되는 버전으로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구글의 검토가 완료되면 앱이 정상적으로 출시될 수 있습니다. 검토 후 출시가 완료되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설치하시고 실행해보시면 게임이 플레이되면서 하단 배너도 잘 나오고 리플레이를 눌렀을 때 전면 광고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만든 앱을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30만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